안녕하세요. 사연 속 철학으로 행복한 인생, 즐거운 삶을 배우고 꿈꾸는 마음의 사연입니다. 오늘 함께할 사연과 철학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파서 힘든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마음의 기술.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과 고통을 대하는 철학적 자세.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 새벽 4시, 어느 병원 응급실 복도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무릎을 감싸쥔 채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십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픔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서 그게 더 무서워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 잠을 설친 분, 허리가 아파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든 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통증에 지친 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통증인데 어떤 날은 견딜만 하고 어떤 날은 견디기 힘듭니다. 같은 병인데 어떤 분은 평온하게 지내시고 어떤 분은 매일 괴로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스토아 철학과 불교는 이 질문에 놀라운 답을 내놓습니다. 고통은 두 겹으로 찾아온다. 첫 번째 고통은 몸에서 오고 두 번째 고통은 마음에서 온다. 우리를 진짜 괴롭게 만드는 것은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통증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병과 아픔을 대하는 철학적 자세, 그리고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실화 스토리. 통증의 하루. 박할머니는 올해 72세입니다. 5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단을 오를 때만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평지를 걸을 때도 통증이 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무릎이 쑤셨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은 통증이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려는데 왼쪽 무릎에서 날카로운 신호가 왔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에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죽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입니다. 정기 검진 날. 가방을 챙겼습니다. 약 봉지, 진료 카드, 지갑.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5분. 예전엔 3분이면 갔는데 이제는 5분이 걸립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뜁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37번. 지금 진료 중인 번호는 21번.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옆자리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기침 소리, 번호 부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할머니는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욱신거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37번 환자분. 드디어 차례가 되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습니다. 약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선생님, 언제쯤 나아질까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완전히 낫기는 어렵습니다. 관리하면서 지내셔야 해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아파서, 무서워서, 외로워서,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무릎이 또 욱신거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통증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날 밤 박 할머니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고통의 정체, 철학이 말하는 진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견해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쏜다. 무슨 뜻일까요? 박 할머니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무릎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통입니다. 몸에서 오는 통증, 물리적 신호. 하지만 박 할머니를 진짜 괴롭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거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는 걸까? 이것이 두 번째 고통입니다. 마음에서 만들어낸 고통.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증과 고통은 다르다. 통증, 몸에서 보내는 신호.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쑤신다. 이것은 감각입니다. 고통, 그 통증에 대한 해석과 판단. 이건 끔찍해, 평생 이럴 거야, 나는 불행해. 이것은 생각입니다. 박 할머니의 무릎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해. 이 해석이 진짜 고통을 만든 것입니다. 불교의 관점, 고통의 3단계. 불교에서는 고통이 이렇게 생긴다고 말합니다. 1단계, 감각, 센세이션, 무릎에서 신호가 옵니다. 욱신욱신. 2단계, 반응, 리액션, 마음이 반응합니다. 아, 싫어.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3단계, 고통, 서퍼링, 거부와 저항이 쌓입니다. 왜 나만?
언제까지? 첫 번째 단계는 자동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통찰, 스토아 철학과 불교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의 크기는 통증의 크기가 아니라 통증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로 결정된다. 같은 무릎 통증이라도, 아, 오늘도 무릎이 불편하네. 조심해서 걸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과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평생 이럴 거야. 끔찍해. 라고 생각하는 분의 고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증은 같지만 고통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나에서 분리하는 법. 스토아 철학에는 관찰자 시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각을 느끼는 나와 감각을 바라보는 나를 구분하라.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프다. 이 문장에서 나와 아픔은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무릎에 통증이 있다.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나 자체가 고통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는 관찰자이고 고통은 내가 느끼는 현상입니다. 불교의 무아 마이너스 개념.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있지만 고통받는 나는 없다.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몸의 감각, 마음의 생각, 감정의 흐름이 순간순간 변하면서 나라는 느낌을 만들 뿐입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카롭다가 무겁다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프다. 이 생각이 고통을 고정시킵니다. 박할머니의 연습. 며칠 후 박할머니는 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관찰해 보세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무릎이 욱신거릴 때 시도해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또 아파. 오늘도 힘들겠네. 하지만 이번엔 달리 말해봤습니다. 지금 왼쪽 무릎에 통증이 올라오고 있군요. 무릎 안쪽, 아래쪽 부분에서 욱신거리는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은 그대로인데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통증을 관찰하기 시작하니 통증에 빠져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지금 통증이 칠 정도로 강하네요. 날카롭다기보다는 무겁고 둔한 느낌이에요. 3초 정도 지속되다가 잠시 약해지는군요. 이렇게 말하니 신기하게도 통증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핵심 원리. 나는 고통이 아니라 나는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을 깨닫는 순간 고통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여유입니다. 병을 바라보는 스토아적 태도,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병과 아픔 앞에서 이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 병이 생긴 것, 연골이 다른 것, 나이가 든 것, 통증이 오는 것, 언제 완쾌될지.
이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박할머니의 무릎 연골은 이미 닳았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 병을 대하는 태도, 통증이 올 때 반응하는 방식,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통증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평온, 이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무릎이 아픈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플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기. 스토아 철학에는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병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박할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것, 이건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어. 피하려고 하면 더 괴롭고 받아들이면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두려움을 관찰하는 기술. 병이 가져오는 가장 큰 고통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더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 걷지도 못하게 되면? 가족에게 짐이 되면? 이 두려움이 지금 이 순간의 통증보다 더 우리를 괴롭힙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라. 박할머니는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노트에 적어봤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운 것은 무릎이 더 나빠질까봐. 적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건 지금 일어난 일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무릎은 조금 아프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호흡을 하고 창밖을 보고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이것이 스토아적 태도입니다. 불교의 고통관, 수용과 놓아보는 마음. 불교에서는 고통을 삶의 근본 진리로 봅니다. 이것을 고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불교는 삶이 고통이라고 하니까 너무 비관적이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다. 그러니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말고 함께 가는 동반자로 보라.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할머니는 며칠 동안 통증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통증이 계속 변하네. 아침엔 강하고 오후엔 조금 약해지고 저녁엔 다시 올라오고 비 오는 날은 더 심하고 화창한 날은 덜하고 통증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파도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자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아프지만 이것도 변할 거야. 저항을 내려놓기.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저항입니다. 우리는 통증을 싫어합니다. 없애고 싶어 합니다.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저항이 두 번째 고통을 만듭니다. 아프면 안 돼. 이 통증이 싫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통증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항을 내려놓아라. 통증을 있는 그대로 느껴라. 박할머니는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통증을 느끼면 더 아픈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정반대였습니다. 박 할머니의 호흡 연습. 어느 날 저녁 무릎이 또 욱신거렸습니다. 박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들숨 4초, 잠시 멈춤 2초, 날숨 6초, 호흡하면서 통증을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구나. 욱신욱신 거리는구나. 이 감각이 지금 여기 있구나. 저항하지 않으니 신기하게도 통증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통증의 크기는 같았지만 통증과 싸우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놓아보는 연습. 불교에서는 놓아버림을 가르칩니다. 통증을 없애려 하지 말고 통증을 붙잡지도 말고 그냥 놓아보라고 합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통증은 내 것이 아니야. 잠시 왔다가 갈 뿐이야. 나는 이 통증을 놓아볼게. 마법처럼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에 대한 집착이 조금 풀렸습니다. 통증이 있어도 괜찮아. 나는 이 통증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수용의 마음입니다. 작은 전환점. 태도가 바뀌는 순간.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박 할머니의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역시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숨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도 아프구나.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가자.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박 할머니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커피는 따뜻했습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점심을 먹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엔 무릎이 아픈데 산책은 무슨,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조금 아프지만 움직이는 게 낫겠어.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셨습니다. 새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여전히 이런 걸 느낄 수 있구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무릎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그대로인데 삶이 조금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통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 실전 루틴. 아픔과 함께 사는 법.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병과 아픔을 대하는 4가지 마음 훈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루틴 1번 감각 관찰 연습 3분. 통증이 느껴질 때 판단하지 말고 관찰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 통증이 있는가?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어떤 느낌인가? 날카로운가?
무거운가? 욱신거리는가? 쑤시는가? 통증의 강도는 얼마나 되는가?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이 통증은 변하는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가?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통증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루틴 2번 분리 문장 읽기 2분. 통증이 올라올 때 이 문장들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지금 내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통증이 아닙니다. 나는 통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나는 통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통증은 잠시 왔다가 갈 것입니다. 모든 감각은 변합니다. 나는 이 통증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문장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루틴 3번. 통제 가능과 불가능 체크 3분. 종이를 꺼내 2개의 칸으로 나누세요. 왼쪽 칸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 병이 생긴 것, 통증이 오는 것, 과거의 선택, 완치 시기. 오른쪽 칸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호흡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차 마시기, 창밖 바라보기, 고마운 것 떠올리기. 오른쪽 칸에 집중하십시오. 그 중에서 오늘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하십시오. 루틴 4번. 30초 고요 명상.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제가 말하는 대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잠시 숨을 멈춥니다. 하나, 둘.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둘, 셋, 넷. 멈춤 둘.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호흡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도 당신은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이 연습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복해 보세요. 박할머니의 지금, 감정 회복 이야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박할머니는 무릎이 아픕니다.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박할머니의 얼굴은 예전과 다릅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입니다. 박할머니는 베란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구나.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갑니다. 창밖을 봅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박할머니는 미소 짓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지만 박할머니는 평온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무릎은 여전히 좀 불편하지만 괜찮아. 오늘 햇빛이 좋아서 베란다에 앉아 있었어. 그러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박할머니는 창밖을 다시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아프지만 삶은 계속되는구나. 박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삶을 멈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통과 함께
여전히 차를 마실 수 있고 햇빛을 느낄 수 있고 노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픔은 편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다.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말고 스승으로 보라. 두 철학이 말하는 것은 같습니다. 아픔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아픔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조금 쉬어가세요. 지금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평생 고통 없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없습니다. 고통은 찾아옵니다. 병도 찾아옵니다. 나이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고통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통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호흡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창밖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들이 삶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픔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픔은 당신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 더 깊어지기 위해,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오래된 편지일 뿐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십시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당신만의 답장을 쓰십시오. 알겠어요.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걸어갈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조용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